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를 또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증시 보면 코스피 0.4%, 코스닥은 0.65% 정도 진행이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단 자체가 받쳐지면서, 그리고 상단 자체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는 계속 횡보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하고요. 21선 자체가 이제 그런 박스권 사이에 딱 위치를 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들어오는지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사다가 이제 매수를 하다가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괜찮게 흘러갔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1선 기준으로 뭐 크게 점점 이제 좀 세기형으로 좀 수렴을 한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형태로 이 지수 자체가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큰 이 움직임이 없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만 좀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V자로 쫙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이제 뭔가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흐름 자체를 또 추이를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좀 팔았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5원 더 올라가지고 1186원으로 계속해서 118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저점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도 이제 계속 아래로 뭔가 저항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상단을 뚫었을 때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되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만 진행되면 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환율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저는 1200원 이상으로 한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증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해외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영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작이 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막 주식이 끝까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강하게 올라가던 그 시절보다는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1.4%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 고점 라인 자체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도 또 이렇게 계속 눌러집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크다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가는 네, 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0.9% 상승했고요. 2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외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네, 최근에는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1거래량은 또 250만 주 정도로 거래량 자체가 계속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어제 하락한 만큼 뭐 그대로 비슷하게 올렸고요. 21,700원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5일 정도면 얼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이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요.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제 권리락 이후 2차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또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면 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달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네, 이제 그때 조정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1월달, 2월달쯤에 또 이제 원전 소식이 나오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것인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또 주식백서라는 코너에다가 또 직접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두산중공업 이외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는 확실히 구주주 유상증자 배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반에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돈이 쓰이는 이제 자금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비전이 있다면 충분히 유상증자는 성공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네, 작년 1월 1일 봅시다. 네, 작년 1월 1일이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도 이제 새해 초부터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공표를 하고 이제 상장 자체가 이쯤에 이제 진행이 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부터 이제 유상증자 신주 물량과 함께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죠. 근데 결국에는 네, 이때 보면은 14,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지금 네, 주가가 21,700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하단에 위치하는 정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우상향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초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저는 지금까지 거의 뭐 두산중공업의 이 리뷰를 한 2, 3일 정도 제외하고는 한 5일 정도일까요? 네, 그 정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리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에서 제 의견을 추가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철저하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두산중공업 사업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 방향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한 번 더 저는 맞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이제 좀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 구간을 이겨내고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휴대폰이다 보니까 이게 네, 선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찍던 거에서 또 갑자기 다른 걸로 넘어와 버렸는데요. 자, 일단 오늘 하루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제가 그어놨던 선이 조금은 달라졌죠. 아무튼 22,500원 선을 이제 저항으로 4번 정도 이제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 22,500원을 뚫고 한번 나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도 한 3번 정도 터치를 하고 241선 이런 아주 장기 이평선들은 꾸준히 지켜주면서 두산중공업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많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감소한 채로 유지가 될 때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큰 거래가 터지면서 또 움직이는 그런 네, 움직임이 또 임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21,000 중반대, 네, 이 정도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이런 라인을 좀 형성을 하면서 유지를 한다면 이제 뭐 21,000원 정도에서 유상증자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21,000원에서는 모집가액이 한 얼마 정도죠? 21,000원 나누기 네, 1.03 정도고요. 거기다가 이제 0.8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준가액이 16,000 얼마가 되고요. 네, 거기서 8,200만 주 상장 주식을 곱하게 되면 한 1조 3,5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네, 그래서 1조 5천억보다는 뭐 1,500억 정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모집가액 충분히 괜찮게 모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쓸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를 다 네, 충분히 모집하고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없이 이번 유상증자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원전 소식이 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일이죠. 17일 기준으로 이제 주말 18일, 19일 제외하고 월, 화, 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원전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2일이 EU의 그린 텍소노미 그쪽이기 때문에 이게 또 유럽 기준의 22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시간으로는 23일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쯤에, 다음 주 목요일쯤에 그 EU에 대한 결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원전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는 확실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기사를 보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뭐 주봉, 월봉 다 진행 잘 하고 있고요. 이런 횡보하는 과정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자 오늘 보게 되면은 외국인 55만 7천 주, 기관이 7만 2천 주입니다. 그래서 7만 3천 주 정도죠.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수가 또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뭐 어제 잠깐 팔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매도로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매도로 전환하지 않고 이렇게 매수로 하루 만에 전환을 해줬다라는 것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네,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7일 뒤면은 네, 이렇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오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가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를 또 이해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이제 좀 급락을 했지만 그건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공식이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좀 악재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내립니다. 초반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이제 꾸준히 상승시켜 가지고 또 중반으로 올려왔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요때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 전이고요. 요때가 이제 유상증자 발표 뒤였는데요. 그 중간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봉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 구간에서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점. 그래서 10월 달부터 10월 1일부터 좀 이따가 제가 집계를 해드리겠지만
바로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네. 10월 1일부터 연기금 투자자의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을 해서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네. 10월 1일부터 투자자 집계를 하면, 외국인은 483만 주고요. 기관 투자자가 8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0만 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85만 주 보험, 220만 주는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650만 주입니다. 기금. 그래서 거의 뭐 기관 투자자의 4분의 3 정도를 기금이 네,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만 주 정도면 전체 지분의 1% 이상을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1% 이상을 이 한 달 동안, 2달 정도 동안 매수를 하였다. 근데 그 구간이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 그 구간을 다 포함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 구간 자체가 지금 두산중공업이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네. 좀 지루할 뿐이죠. 네, 이 구간 자체가 지루할 뿐인데요. 이 지루함을 이제 이겨내고 결국에는 올라갈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여유롭게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네, 담소를 좀 나눌 뿐이죠. 네. 그래서 차트는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는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서 또 한번 밀어 올릴 것인지, 네, 22일이 개인적으로 한번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428만 주죠. 네, 오늘 기준으로 1428만 주가 나왔고요. 일단은 잔고는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한 7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1400만 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공매도를 막 공격적으로 치고 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그런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상증자 신주 물량에 대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이제 신주 상장이 될 때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30만 주 정도로 뭐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1 공매도 거래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체결이 조금 더 많았네요. 하지만 뭐 20만 주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 자체는 3,700만 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감소를 하고 600, 700만 주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어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네,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때 그때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만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제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지금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인 추정 물량이 55만 주였는데요, 오늘. 근데 또 110만 주가 네,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 자체가 또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8.67%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도 52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110만 주 추가해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네,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이 거의 다가오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늘려놓을 것인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이죠.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 투자자도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던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공매도와 뭐 이런 걸 멈추고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가는 모습 괜찮습니다. 자, 모든 지표가 이제 두산중공업에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주가가 여기 멈춰 있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게 뭐 천천히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영국에 최초로 탄소 포집 시설 피드를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P라는 곳에서 이제 탄소 클러스터를 두 곳을 이제 구축을 추진하는데 12개월간 기본 설계를 경쟁해서 이제 EPC 제안서 제출 후에 2023년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 밥코기 영국 탈탄소화 프로젝트 기본 설계 피드를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주를 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CCUS 시장을 정조준했다라고 합니다. 이 CCUS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창원시에 이제 설치되는 그 액화 플랜트죠. 네, 수소 액화 플랜트에 이제 CCUS를 사용을 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제 분류 수소를 생산하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국 쪽에 두산 밥콕에서 이렇게 CCUS를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기본 피드를 또 수주를 이렇게 진행을 한 모습이고요. 설계 이외에도 이제 추가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제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탄소 포획 프로젝트 피드 계약자로 두산 밥콕 컨소시엄과 프랑스 테크닙 컨소시엄 등을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두산 밥콕 컨소시엄은 앞으로 12개월에 걸쳐서 영국 사무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피드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실행 단계를 위한 EPC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에 예상되는 최종 투자 결정의 일환으로 둘 중 하나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프로젝트 공사에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수주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죠. 네. 하지만 두산 밥콕이 이렇게 이제 탈탄소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이 분야를 넓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산 밥콕은 기존에 이제 지멘스가 가진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 엔지니어링 설계와 그다음에 영국 내에 이행 가능한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제작 건설 서비스 능력에 용매 분해가 적고 배출이 적은 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제공하는 에이크의 기술력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터빈 쪽에 또 이렇게 유럽에 많이 납품을 했던 기업인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국 시장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산 밥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산중공업에서 좀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렇게 또 CCUS 사업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또 매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계를 이제 수주를 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국내외 원전 해체 현황 및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회의를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원전 해체가 이제 필요한 산업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핵연료 재사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뭔가 와닿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좀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은 한수원과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서 원전 해체 사업 현황 및 계획, 핵심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고,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협회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 원으로 추산되고요. 아주 많죠. 사실은 SMR 시장이 지금 600조로 추산이 되는데 원전 해체 시장도 그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이 193기고 이 중에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3개가 아직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2020년대 중반부터 설계 수명 만료, 원전 증가로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 2030년경부터는 체코, 대만 등 후발 원전 도입국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이 산업까지 미리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24개에 대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수 시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미리 쌓아놔야지 이제 해외에 대한 그런 시장에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전과 SMR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핵연료 재사용 기술과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이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 시장 국내 해체 시장 규모는 24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연구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10기의 원전이 연구 정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 12기 정도가 연구 정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의 건설에 대한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제는 핵 연료의 리사이클링 시장과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까지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생각보다 많죠. 원전이 똑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붐과 지금 원전에 대한 붐, 에너지에 대한 붐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원전에 대한 그런 해체 산업은 초반에 이제 원전을 지을 때 그렇게 부각이 되던 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수명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원전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그 수십 년 뒤에 원전 해체가 이제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그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머나먼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전을 이렇게 원전 붐이 일어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수명을 다한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다 써버린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한 처리가 이제는 필요해진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돈이 몰리게 되면 굉장히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점, 이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대형 원전 시장, 그죠? 대형 원전 시장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 이집트 원전, 아니면 체코 원전, 아니면 뭐 사우디 원전, 이라크 원전, 이런 식으로 대형 원전 건설을 유럽 전체에서 이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제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건 이후로 10년 이상이 흘렀고요. 지진에 대한 그런 위기감 때문에 원전이 되게 좀 위험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구 탈석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탈석탄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신재생에너지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수력 발전마저도 지금 가뭄과 그런 홍수가 지속되면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에너지원인 이렇게 대형 원전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런 시장 기회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원전 SMR이고요. SMR 시장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 35년까지 시장이 6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대 이제 800기까지 이 SMR 시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MR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 초기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던 그 원전 시장에 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연료 리사이클링 시장입니다. 리사이클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연료를 다 쓴 연료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딱히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원전에 대한 단점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연료를 제때 이제 그걸 못하면 또 폐기물이
폐기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방사능이죠. 방사능에 대한 또 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골치가 좀 아픈 상황인데요. 그걸 이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R&D를 계속 진행해서 핵연료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또한 이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핵연료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이제 원전 자체가 이제 진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아주 의미가 클 겁니다. 네 번째는 방금 얘기 드린 원전 해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500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규모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원전 시장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지금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고 원전 주기기, 원전 해체 기술, 그리고 핵연료 보관 기술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을 무조건 살리고 키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경쟁이 이제 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키워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과 포함해서 한국전력, 뭐 아니면 두산중공업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힘을 좀 실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2차전지 반도체 기업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원래 잘해주고 있어서 뭐 큰 걱정 없습니다만 이제는 좀 우리가 주춤하고 있던 이 중공업과 에너지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EU의 이제 원자력 녹색 분류죠. 네, EU 텍소노미 그게 이제 그린으로 갈 것인지, 완전히 이제 그린으로 갈 것인지를 22일에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이 되면 원전이 1조 유로의 규모의 그린딜 예산을 원전에 쓸 수 있다라고 하죠. 1조 유로면 지금 1000조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이 거의 1300조죠. 그게 이제 원전에 쏟아 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MR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원전 해체 아니면 핵연료 재활용 기술 뭐 이런 거 R&D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원전에 대한 증설을 머뭇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SMR 시장은 이제 627조 원, 2035년에 627조 원에 달하고요.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아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어 있죠. 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와 협업을 하고 이제 노를 젓고 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 아이다호주의 원자로 모듈형 대형 주단 소재의 제작에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듈용 대형 주단 소재죠. 그래서 미국 발전 사업자 UAMPS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 연간 수주 금액은 900억 원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 그 기자재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SMR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6천억 원 규모의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은 이제 900억이지만 그 후에 2023년부터는 꾸준히 수천억 규모의 그렇게 수주가 예상되고요. 두산중공업도 이제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와도 이렇게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만 생각했을 때도 수천억이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엑스에너지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 해체 사업까지 뭐 그렇게 R&D를 이제 진행해서 뛰어들게 된다면 이제는 원전 사업이 너무나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산중공업이 그 전성기일 때 그 시가총액을 가뿐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성기 때 시가총액은 17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3만 원 이상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근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뭐 재무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두산그룹 자체가 사실 지금 주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뭐 주가가 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잘 마무리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다 보니까 좀 소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들 마지막에 이제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올해 있었던 일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꾸준히 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